저 자산 개정 과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반대되는 부채 개정 과목들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산은 좀 오래 걸리는 거고 부채는 자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도 응 알겠어 이런 분위기처럼 넘어가는 게 많아요. 나중에 선수금도 그럴 거고 우리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알겠잖아. 또 차입금도 알겠고 그러면 부채 가면 이제 특이한 개정 과목들 이제 반대 개정이 없는 그런 것들에서 설명이 들어가지 뭐 나머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지급금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계산액이라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계산액 여의 말고 아이 여의는 들어봤죠. 계산액 그거는 또 내가 잘 안 내고 싶은 누군가 내주면 좋은 그런 건데 이 계산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출장비에 대해서 직원한테 출장비를 지급하면 개정 과목을 여비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출장비를. 근데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는지를 알아야 그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을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표현해요. 얼마 나갔다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출장비를 얼마 딱 그것만 주고 더 이상 나갈 게 없이 그 금액만 쓴다면 바로 이 개정 과목을 쓸 건데 출장비를 얼마 쓸지 몰라서 직원한테 대략적으로 얼마 줄 테니까 쓰고 영수증 받아오면서 남으면 돈 돌려주고 모자라면 너 왔을 때 정산해 줄게 그런 거 있죠. 그게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한 돈이죠. 그런 걸 여비 계산액이라고 표현해요.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출장비 같은 거 지급하면 그럼 이때 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면 바로 그냥 출장비야 예비교통비라 쓸 건데 아직은 출장 갈지 안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이제 가지급금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직원한테 출장 간다고 품위서를 올리길래 출장비를 지급을 해요. 자, 이거 출장비를 그냥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돈을 지급하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출장비 50만 원을 주고 차변에 가지급금 5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여기에는 원래 거래처를 원칙적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것까지는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원칙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쓰는 거예요. 세무사의 시험은 채점 기준 아닌데 어느 직원한테 줬다면 거래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냥 써도 당연히 더 정확하게 한 거고 안 써도 맞다고 해줄게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직원한테 이제 출장비를 줬어요. 근데 출장 보낸 이유가 이제 우리 그 거래처에서 외상 대금이 해소 안 돼서 그 회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수금 좀 해오라고 직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보냈는데 당연히 직원한테는 뭐 사실 직원 출장 보내면서 얼마짜리 뭐 비행기나 기차 타고 얼마짜리 밥 먹고 얼마짜리 우리 숙박업소에 자고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출장 계획 품위서 올라오면 그에 적당한 돈을 주고 나중에 출장 정산서라는 걸 올리면 그때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직원이 내려갔는데 우리 직원이 이제 그 거래처에 갔다가 어딘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을 입금하는데 돈 입금해 놓고 얘가 연락 두절이 됐어요. 그러니 잘 일어나겠죠. 거래처에 오랜만에 상대 거래처 직원이 왔으면 설마 그냥 보내겠어요? 술 먹고 놀고 뭐 그러겠지. 그래서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통장에 원인 불명의 입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
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퇴근하려고 그러면 통장 잔액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이 들어왔다 볼게요. 그럼 난 통장 잔액 맞추기 위해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쓰고, 근데 원인 모르겠잖아. 그래서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이때 써두는 거예요. 가수금. 근데 우리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놓으면 여기에다가 직원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안 쓰기도 하고, 근데 시험에서는 쓰지 마세요. 얘는 시험에서는 얘는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근데 써두면 나중에 지울 때 같이 꼭 거래처를 써서 지워야 되고, 왜냐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의미는. 자, 그럼 이 가지급금 가수금은 자, 위에 걸 보시면 직원한테 출장비를 줬는데 주는 시점에선 직원이 출장 갈지 안 갈지 모르겠죠. 아직 우리 회사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자, 그런데 그럼 반대로 우리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럼 이게 내 돈인가요? 아직은 내 돈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아직은 내 돈 아니거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해뒀다가 이제 직원이 드디어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 그럼 직원한테 먼저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죠? 일단 제일 처음 수고했어요부터 이야기해야지. 그죠? 인간미 없이 너 돈 가지고 간 거 영수증 가지고 와부터 말하면 안 될 거잖아. 근데 사실 출장 간 사람한테 우리 회계 담당자가 수고했어요 하고 얼굴 보면 영수증 가지고 와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정산을 가지고 와요. 봤더니 출장비를 예를 들어서 뭐 밥값하고 다 가져온 게 55만 원치 썼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정산할 때 그럼 출장비 정산하면 우린 첫 시작을 제가 장모에 적었던 거 있으면 그걸 먼저 지워라 그랬죠. 그럼 가지급금 적었던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대변에 가지급금이라 썼던 거 50만 원을 지우고, 거래처 썼으면 꼭 거래처를 써서 지우고, 안 썼으면 안 써야 되지. 한쪽만 쓰면 거래처가 하나만 남아서 계속 따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지울 때는 써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얘 지우면서 이제 원인 출장비 이제 금액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자, 출장비가 55만 원 들었으면 55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영수증 받은 게 55만 원 치면, 그럼 이제 우리 직원한테 돈을 더 줘야 되나요? 받아야 되나요? 줘야 되겠죠. 앞에 50만 원밖에 안 줬잖아. 근데 55만 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면 대변에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적혀 있으면 차이 나는 금액 5만 원 주면 돼요. 만약에 작게 썼으면 내가 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원리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입금했던데 이거 어디 거냐. 그러니까 걔가 B라는 거래처에 외상대금 받아서 입금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지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수금 원인을 밝히면 이제 가수금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가수금, 이것도 직원 이름을 적어뒀으면 직원 이름을 썼어야 되는, 써서 지우고, 지금처럼 안 썼으면 안 쓰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받은 거라면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정확하게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한 건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썼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 가수금 이 계정 과목은 미결산 항목이에요. 자, 우리 미결산 항목이라는 걸 들은 적 있어. 언제죠? 너무 오래됐어. 저번 주야.
그렇죠. 현금가부족. 현금가부족은 임시계정인데 결산 때 없애야 된다라고 했죠. 이 가지급금 과수금도 결산 때까지는 원인을 밝혀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장부 재무상태표에 현금가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거 안 적어 놓겠다는 거예요. 다 밝혀서 정확하게 내용을 넣어둬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쪽 격리사무원이 시장에 분포되어 있으신 분이 옛날하게 다르게, 옛날에는 법인세 지식이 있으신 분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쓰는 용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데, 지금은 시장에 법인세 지식이 있는 분이 50% 넘어요.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법인세에서 가지급금이라는 이 표현은, 이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건 회사가 뭔가를 이제 실수를 하거나 해서 돈이 빵꾸가 나죠. 그럼 법인세법은 전부 다 모조리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을 치료할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왜 없어? 그럼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다 네가 가져갔잖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그리고 얘를 상여라고 해서 그 사람 근로소득으로 쳐버릴 거예요. 대표이사가 연봉이 7천이야. 그런데 소득세 낼 때 보면 연봉 한 2억 5천 돼 있어요. 장부 잘못 쓰는, 직원 잘못 두면 그렇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이사 억울하잖아요. 그럼 누가 대표이사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또 초과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해주면서 또 조정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는 걸 장부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우리가 전에 했던 기능키라고 말했던 적요번호 있죠. 그 적요번호를 걸어놓고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한 마디 당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하고 얘하고 충돌나니까, 그럼 두 개를 다 같이 쓰게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걔는 뭐 옹고집이 많아서 웬만하면 안 바꿔요. 세율만 바꾸지 글자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제 비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요즘 전도금이라고 쓰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과도기예요. 그럼 지급할 때에 이걸 전도금이라고 쓰면 얘를 정산할 때도 전도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정산할 때는 지우는 거잖아요. 가지급금이라 처리했으면 당연히 가지급금 지울 거고, 전도금 처리했으면 전도금을 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가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과거 우리 출장비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다 적혀 있으면 대변에 전도금이라 써야 돼요.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지금 그런 과도기예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한 게, 이 전도금 제도라는 건 옛날부터 사용하던 제도예요. 이 전도금 제도가. 이 전도금 제도는, 자, 예를 들면 우리 건설회사가 공사 현장에 격리사무원을 두나요? 일반적으로 안 두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안 둬요. 저는 건설회사 쓰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가 있었어요. 남자잖아. 그래서 보낸 것 같은지 그때 한 7개월 동안 맨날 아저씨랑 소주 막걸리 많이 먹었어요. 소장님하고 맨날 먹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두죠. 근데 건설 현장에는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우리 현장 소장님이나 현장 과장님한테 우리 격리사무원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리고 오실 때마다 영수증 처리하면 100만 원 채워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채워주는 돈 있죠. 그런 걸 우리 정액자금선거법이다 그래서 그걸 전도금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어린자와 대략적으로 얼마 줘두잖아.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 개념 과목을 끌고 쓰는데, 문제는 정말 전도금 제도를 쓰고 있는 회사는 또 충돌이 나죠.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 전도금을 소액 현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이 전도금을 우리가 원래 전도금 제도로 쓰는 거 있죠. 한마디로 얘한테 지금 계속 법인세 얘 때문에 밀려가지고 얘가 지금 이걸로 튕겨 나가고 얘가 지금 이걸로 튕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리 물밑 작업 쫙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 때도 그렇고 우리 연습할 때 우리 스마트 A 가지고 할 때도 그렇고 전산 그 회계 K랩 프로그램 가지고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빨간색 계정 컨트롤 F2번 컨트롤 F1번 1번 썼던 거 있죠. 그때 바꿨던 게 다 이해였어요. 우리 전도금을 수익현금 바꾸는 걸로 사람들한테 이제 물밑 작업을 이제 교육부터 짜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금 제도를 쓰는 회사가 그래도 더러 있긴 해요. 그 현장 같은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한테 얼마 줘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한 방에 정산하는 게 편하죠. 그리고 어때마다 영수증 주면 다시 채워주고 매번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걸 원래 전도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지급금 얘도 이제 전도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계정 과목들을 좀 봤는데, 자, 여기에서 좀 빠진 계정 과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같이 아니다. 죄송해요. 그건 다음에 반대되는 계정 과목 부채에 가서 반대라고 제가 자산이라고 설명할게요. 교재 순서대로 가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럼 54페이지에 이제 재고자산 봅시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당좌자산 하나 책에 있는 것만 끝냈어요. 전부 다가 아니고. 그죠? 자, 당좌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 빼고 나머지는 당좌자산인 거였어요.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리저리 했었는데, 그럼 재고자산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재고자산이라는 분류는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가 팔기 위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있죠. 그걸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재고자산의 종류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상품이나 제품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글자들이죠. 제가 은근슬쩍 계속 써먹었잖아요. 이제 익숙해질 만큼. 상품은 완제품, 팔려고 사온 거. 제품은 내가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게 제품이죠. 자, 그럼 반제품이라는 건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 용어는 안 써요. 그냥 이런 게 있거나 보는 계정 과목이에요. 반제품은. 이 반제품은 우리가 아직 다 완성 안 했는데도 판매적 가치가 있어서 팔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걸 반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창고에 상품을 사오면 이 상품이 우리 창고에 있겠죠. 그죠? 또 물건 만들려고 원재료 사오면 원재료가 창고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면 제품이라고 또 내 창고에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재료에서 제품이 되는 과정으로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애는, 걔는 그럼 눈에 안 보이고, 얘는 그럼 내 자산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건가요? 아니죠. 내 자산 가치에 측정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이걸 우린 제공품이라고 해요. 재고 자산 중에 지금 제품이 되어가고 있는, 다른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제품이 되지 못한 원재료가, 그래도 우리 재고 자산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단계가 우리 제공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저하고 마지막에 원가 얘기할 때는 이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할 거예요. 원가 얘기가 물건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전표나 뭐 이런 데서는 분기하는 건데 만드는 중인 거는 분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분기에서는 얘 둘밖에 안 나올 거고, 원가 회계에서 계속 얘만 이야기할 거예요. 얘만. 자, 그리고 뭐 원재료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미착품이라는 건 아직 우리 회사에 도착 안 했는데 내끈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모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소모품은 말 안 해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소모품도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어도 되는 건데 임시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1년 이상에 걸쳐서 쓰는 거는 비품이라고 하는 거고, 1년 이상에 걸쳐서 쓰지 않는 건 소모품이라 그러는데, 얘는 소모성이 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산으로 처리 안 하고 소모품 B라고 해서 비용 처리해 버려요. 그때 B자 붙이면 비용이고, 그냥 B자 잘라버리면 자산인 거예요. 개정 과목은 단순하죠, 구성이. 자, 그럼 우리 주의, 이건 필요 없어요. 주의는 쓸데없는 거 적어놓은 거고. 자, 재고자산의 이제 취득원가라는 부분을 볼게요. 취득원가. 자, 그럼 취득원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점을 꼭 잡아야 돼요. 취득 시점. 자, 그럼 지금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시점이 우리 취득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취득 시점 기준을 이 말고 나중에 뭐 유형자산에서 이야기하고 그럴 건데,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될 거고, 이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비용으로. 그럼 이 취득 시점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재고자산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중에 팔리거나 그랬을 때의 대응 원가로 매출 원가로 얘가 변해서 비용될 거예요. 얘는 지출 즉시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릴 거고,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취득 원가.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100만 원치 산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이제 100만 원치 있어요. 100만 원. 자, 좀 붙여 쓸게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원재료를 우리 공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운반비를 줘요. 운반비. 자, 운반비가 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만 원. 또 얘가 고가품이어서 운송보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운송보험이 또 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또 우리 원재료가 이제 드디어 우리 공장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 창고에 넣어야 되겠죠. 내리는 하역비가 들어갔다 볼게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원재료 가격이야 원래 원재료고, 이 운반비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건가요? 이후에 들어간 건가요? 이전이죠. 아직 생산 판매 가능한 장소에 오기 전이잖아요. 그럼 얘도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운송보험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죠.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역비 아직 창고에 안 들어왔잖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도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재료의 취득 원가는 103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103만 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얘가 하나씩 따로 되면 한 번에 나오면 얘를 전부 다 차변에 원재료 103만 원이라고 쓰면 되고, 하나씩 따로 나오면 얘는 당연히 원재료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 대변에 돈 준 거 쓰면 될 거고, 얘 운반비 들었대요. 그리고 운반비 개정 과목이 뭐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전체를 보고 분기는 시작해야 돼요. 운반비 들어갔는데 원재료 사고 있는 거네. 취득원가에 포함해야지. 차변에 원재료 만 원이다. 대변에 돈 준 거. 또 운송보험 들어갔네. 그럼 얘도 우리 취득 시점 이전이네.
그럼 원재료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다. 차변에 원재료 10,000원, 대변에 돈 지급하고 하역비가 들어갔대. 이것도 취득 시점 이전이면 원가에 포함할 거면 차변에 원재료 10,000원이다. 대변에 돈 나가고. 이렇게 원재료라 쓰면 내 장부에는 자산이니까 알아서 쌓일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103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걸 자산 처리한다는 것, 이렇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게 취득한 자산 이름으로 대변에 돈 나가고 차변에 자산 이름으로 쓰는 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회계 처리예요. 얘를 뭘 샀냐? 상품 산 거면 상품이라 쓰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 나중에 다 팔리면 다 만들어지면 제품 되어서 제품 매출원가 될 거예요. 결론은 비용 될 건데 지금 비용 처리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걸 우리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얘네들이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잖아. 이거를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그럼 자산 중에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 딱 하나 있어요. 걔가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놈이에요. 걔 하나만 빼고는 모든 자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건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는데 단기매매 증권 걔만 수수료 비용이라는 그런 개념 과목 써서, 그러니까 걔가 특이한 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걔만. 자, 그럼 지금 재고자산 매입에서 그래서 구입할 때는 운반비가 재고자산이라고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데 교재 보시면 54페이지 아래에 주의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재고자산 구입 시 운반비는 재고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사온 게 상품이면 상품, 원재료면 원재료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재고자산 매출 시 운반비, 이제 팔 때에 운반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면 그때는 비용이잖아요. 판관비로 써야지. 그때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비용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운반비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자, 그래서 자, 분기할 때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이거야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특히 비용 들어간 계정 과목은 얘가 왜 들어갔는지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내가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다라는 순간 나중에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55페이지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애누리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트 가면 적혀 있잖아. 할인이라는 말도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깎아준다는 거죠. 근데 마트에 가면 그 두 개를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서 구분해서 쓰나요? 그냥 대놓고 깎아준다는 뜻으로 그냥 애누리 뭐 이렇게 적죠. 그런데 회계에서는 이 두 개는 상황이 틀려요. 상황이 틀리고 각자 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마트 이야기할 때마다 저 정말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트 갔는데 세일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격에 판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세일이 판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20% 세일 적혀 있길래 와, 이걸 20% 팔아? 그랬더니 저는 거꾸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저만 바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 세일이라고 그러지? 할인이라고 썼든지. 그랬으면 내가 그만 깎아준다고 썼는데 세일이라고 적으니까 나는 그 금액에 판다는 줄 알았지. 그럼 거꾸로 80% 할인으로 저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아무튼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서 관습처럼 그래 콩글리시를 해야 되나 외래어라고 되어 버린 건데, 자, 그러면 그 한글로 적어놔야지. 그것도 영어로 또 세일 적어놨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학을 뛸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게 뛰어갔다가 금액표 올려받을까. 자, 그럼 우리 용어에서 먼저 환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환출. 환출은 도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환출, 날출자 나갈 거. 그래서 얘는 반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출은 반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출은 반품하다, 환입은 반품받다, 이거예요. 환입, 환출. 자, 그리고 자, 애누리는 자, 깎아주는 건 맞는데
깎아주는 원인이 우리 물건의 하자로 인해 감액해 주는 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물건 사는 회사의 입장이에요.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여러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 받아봤는데 물건에 기스가 너무 많은 거야. 기분 엄청 나쁘겠죠? 그래서 저한테 반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 그럼 우리 40만 원 깎아서 60만 원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정도라 이 정도 기스쯤이야 60만 원이라면 하고 이제 마음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깎아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이 감액되는 거 그걸 애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누리. 자, 그럼 할인은 약정에 의하거나 혹은 조기 회수로 감액해 주는 거예요. 빨리 갚아서 금액을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갚아서. 자, 그럼 이 약정이라는 거에는 신용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신용조건 표현을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10분의 2, 30분의 n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얘가 이제 신용조건이라고 하는데 할인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이라고 적혀있는 이 날짜 있죠. 얘는 외상으로 물건 팔면 물건 대금을 언제까지 줘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외상으로 물건 사갈 수는 있다 그래야 돼. 그럼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n자가 붙은 거는 며칠 이내 돈 갚아라 그 소리예요. 30일 이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상기업들이 룰이 30분의 n인데 작년에 재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경기 안 좋다는 말도 느낌이 없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생겼는데 왜냐면 언제부턴가 매년 경기 안 좋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둔감해졌는데 코로나 되니까 더 심해져서 지금 또 안 좋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15분의 n을 많이 써요. 여신기간이 길면 물건 안 팔아요. 그래서 15일 이내 갚아라. 이게 n자 붙은 건 며칠 이내 갚아라는 뜻이고 그 앞에 있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15일 이내 갚으면 2% 깎아줄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되는 날이 30일인데 10일이면 차이 해봐야 20일밖에 차이 안 나잖아. 20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2% 깎아주면 엄청 큰 거예요. 1년에 2%도 작은 게 아닌데 20일에 2%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갚아요. 웬만한 사람은 이게 우리 신용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조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딴 데 돈 빌려가도 싸죠 이 정도로 하면. 자, 그럼 자, 얘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우리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상품. 그럼 상품을 우리가 반품하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해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우리 책에는 매입, 애누리 및 환출이라 적혀 있죠. 도대체 스마트A하고 K랩하고 둘이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K랩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 그러고 스마트A는 매입, 애누리 및 환출이래요. 우리는 두 개의 차이점 별로 못 느끼고 똑같이 찾을 수 있겠죠. 걔는 왜 그런 식으로 서로 간정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계정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게 되면 그러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매입 할인. 그럼 또 우리가 사오는 게 상품도 사오겠지만 원재료도 사오겠죠. 원재료. 그럼 이 원재료를 반품하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그 계정 과목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예요. 또 이 원재료도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깎아주게 되거나 조기회수로 인해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죠? 상품하고 원재료는 글자가 틀리니까 당연히 구분되는데 얘네들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얘는 상품에 얘는
얘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 계정. 또 얘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 과목은 당연히 어느 곳에서든 우리 관습적으로든 다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장부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인데, 그럼 이거랑 관계된 얘네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차감 계정이면 다음 번호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이 번호가 146번인데, 자, 번호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147번, 얘는 148번을 써요. 아이고, 14.8이라 썼어요. 148번. 그럼 원재료는 153번이라서 얘는 154, 얘는 155 이렇게 써서 자기 짝지가 있도록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마트A에서는 짝지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얘를 써서 다음 번호를 찾아야 되고, K랩은 오른쪽에 참고라고 해서 짝지를 보여주니까 원재료 산 건지 상품 산 건지를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사용하는 분계를 볼게요. 자, 우리가 원재료를 샀어요. 5월 1일 날 원재료 100만 원치를 사고 외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외상하니까 10분의 2, 30분의 n이라는 신용 조건을 걸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저는 10일 이내 갚을래요. 리퍼런트 깎기 위해서. 그래서 5월 10일 날 돈 갚아요. 그럼 나는 돈 갚으니까 외상 매입금은 지워야 되겠죠. 예,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돈 보내줄 건데 난 그럼 얼마 보내주면 되죠? 2% 깎아준다 그래서 지금 10일날 주는 거잖아. 그거 아니면 말일날 줘도 되는데, 그럼 2%인 2만 원 빼고 98만 원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98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차이 나는 2만 원을 지금 약정에 의해서 깎았죠. 그러면 매입 할인이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외상 대금만이 아니라 뭐 샀던 건지를 봐야 되는 거야. 원재료죠. 그럼 원재료의 짝지, 얘는 번호를 원재료 짝지인 매입 할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자기 자리가 어디죠? 차변이죠. 얘는 차감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대변에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장부에 원재료 100만원치 샀는데 2만원 약정에 깎아서 98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이게 할인하고 애누리 계정 과목을 분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55페이지에 애누리 환출 할인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4번에 상품의 순매입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순자라는 건 뺄 거 다 빼고 더할 거 다 더하고, 그래서 내 장부에는 얼마 적혀 있지만 얘를 표시해주고 보여주고 하려고 그 금액을 두고, 왜냐면 마음대로 금액을 더하고 하면 외부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얘한테 더해야 되는데도 안 더하고 그냥 두고 얘한테 더하는 성격인 가상 계정을 달거나 아니면 줄이는 차감 계정을 다는 게 있어요. 반대쪽에 같은 쪽에 쓰면 가상 계정, 반대쪽에 쓰면 차감 계정을 해서 다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전부 다 더하고 빼버린 그냥 순액으로 내는 걸 순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건데, 그럼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상품이든 원재료든 매입금액에 부대비용 더하고 거기에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을 빼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뭔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출 원가라는 게 적혀 있는데, 자, 이 매출 원가는, 자, 우리가 상품을 800원에 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개했던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품을 8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자, 사기 전에 우리가 사오는 상품의 원가가 800원이고 시가가 10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상품 사올 때는 차변의 상품이다 800원, 대변에 현금 800원 주고 사왔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그 매출을 인식할 때는 여기 원가에다가 이익 200원 붙여서 1000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 1000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쓰면 지금 우리는 수익 1000원이 됐는데 대응원가 비용 처리한 거 있나요? 800원 비용 처리해야 200원 이익이라고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하고는 지금 이 두 분계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죠? 원래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얘 팔리면 이제 얘 팔았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상품 800원이 나가고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800원이다라고 대응 비용을 써주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우리가 회사가 하루에 100개, 200개씩 물건을 팔아요. 팔 때마다 일일이 원가를 산정하는 건 비현실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 쓰냐면 평소에 팔 때는 이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것만. 그랬다가 기말에 한 방에 팔린 만큼은 다 치우고 없는 만큼 팔린 거잖아요. 한 방에 다 보내서 한 방에 매출 원가로 분개해 버릴 거예요. 팔았을 때만 계속 판 거에 대해서 기록만 하고 그리고 기말에 한 방에 할 거라서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분개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전사는 이 분개를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우리는 팔렸을 때만 수익만 인식해 놓으면 매출 원가는 우리가 몇 개 남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00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팔려고 2000개를 더 사왔어요. 그럼 총 몇 개죠? 3000개죠. 그런데 기말에 참고해 봤더니 500개만 남아 있어요. 그럼 몇 개 팔린 거죠? 2500개 팔렸다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는 기말에 몇 개 있는지만 컴퓨터한테 사인 보내주면 컴퓨터가 그럼 다 팔렸네 하면서 한 방에 매출 원가를 분개해 줄 거예요. 이게 우리 전산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자, 우리 교재 아래쪽 있죠? 아래쪽? 이 아래쪽에 표 있는 거에서 왼쪽은 뭐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방법이 우리가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얘는 팔 때부터 20원 이익이라고 잡는 거예요. 처음 팔 때부터 그냥 1000원이라고 안 쓰고 800원짜리 나가고 200원 이익이라고 처음부터 그냥 써버리는 방식. 이건 우리가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인데도 사올 때마다 단가가 틀려. 맞잖아. 그러면 같은 물건인데 사올 때마다 단가가 틀리는데 팔릴 때 얘를 일일이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고 매칭하는 건 그건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절대 안 써요. 그럼 오른쪽에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이 지금 마지막에 한 방에 하는 건데 얘는 친절하게 2월 1일이라 적혀 있지만 이게 이제 한 방에 기말에 우리는 처리할 거예요. 한 방에 이게 어느 쪽 방식을 우리는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